이곳에 와서 공부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저를 반겼던 걸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만한 또래 아이들한테 그렇게 환영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딱 갔는데 처음 본 아저씨죠, 저는. 그 아이들이 저를 신부라고 몰랐을 때니까.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와서 내가 누군지 탐색하는 그 아이들의 눈망울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편견들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이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아이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못 사는 아이들이 가는 곳, 이러한 편견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맑은지를 그때 처음 본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공부방에서 너무나 밝고 재미있고 활기차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가끔 이제 저희 국장님이 공부방 선생님이신데 저녁 9시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울먹울먹 하면서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가면 안 돼요. 또 오늘 선생님하고 자면 안 돼요. 나 선생님하고 살면 안 돼요. 이런 전화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있어야 될 그 공간, 가정이라고 하는 게 안락한 공간이어야 하고 그 아이가 보호받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이 아이에겐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경험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이들하고 식사를 못 하는데 두 공부방에 번갈아 가면서 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아이들하고 섞여서. 한 번은 이 아이들과 이 테이블에서 먹고 한 번은 저 테이블에서 저 아이들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먹고 있는데 밖에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였는데 이런저런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나쁜 삐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쁜 삐끼가 뭐지? 근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욕이었던 거예요. 삐끼인데 공부방에서 욕을 못하니까 자기가 삐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삐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누군가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를 지칭하는 이야기였어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제 그 아이의 배경을 들어봤더니 엄마 아빠 이혼을 한 거죠. 그 아이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동생, 이제 학교 다니지 않는 미취학 동생을 엄마가 일을 나가면 돌보고 이제 공부방에 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엄마가 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보지 못하니까 친정 엄마,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저녁을 먹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아빠 얘기를 하는데 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정을 버리고 나갔고 뭐 이혼에 대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할머니하고 엄마가 이제 사위가 되고 자기 남편이 될 텐데 칭할 때마다 이거를 그 아이가 계속 들으면서 저녁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애에게 아빠는 자동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대로 성장했을 때 결국 자기의 다른 이성을 바라보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또래의 남성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삐뚤어진 관념들을 생각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놀게 하고 잘 케어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다. 물론 이 주변에 드림스타트나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관들과 저희 센터가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런 치료를 받거나 상담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정과 우리 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이 아이에게 적용해서 할 텐데 그런 소통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작지만 우리 아이들을 먼저 돌보는 센터, 아동상담센터를 시작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더불어서 이 아이들이 거주하는 그 공간의 어른들, 엄마, 아빠도 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뭐 삼촌도 이모도 될 수 있는 그분들도 함께 마음을 케어해 줘야 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요. 내년에는 이제 시작을 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기존에 나눔의 집에서 봉사하셨던 분들, 어르신들 계시고 또 오랜 성공의 신자 가정들 특별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회 자체가 우리가 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 센터들에게 강제적으로 뭐 회심을 요청한다라든가 예배를 강제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 초청은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제가 하고 있는 건 공부방에서는 가방 축복식은 매년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아이들 가방을 다 가져오라고 미리 이제 홍보를 하고 어머니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원하시면 보내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부모님들한테도 의견을 다 허락을 받아서 뭐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방들을 쭉 놓고 이제 열쇠고리들을 선생님들이 하나씩 달아주면서 저희가 성수를 축복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 뭐 강제적으로 가서 예배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대신 필요하면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도 지금 중학생 가운데 한 친구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특별히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 나와보지 않을래?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보면 제가 그 친구를 다 함께 있을 때는 유독 혼자 챙겨주긴 어렵거든요. 왜냐면 딴 친구들이 왜 누구한테만 잘해줘요? 왜 누구한테만 뭐 이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제가 유독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지 축복식이라든가 그럴 때는 교회 앞마당에다가 놓고 축복식을 하게 되고 가끔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복장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모여 있으니까 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보기는 하는 것 보면 신기하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도 어쨌든 나눔의 집에서 이런저런 바자회도 이 앞에서 하고 하니까 저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대충 알기도 하고 또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행사들에 많이 찾아오셔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보는구나라는 것도 다 대충은 알지 않으실까 싶어요. 모든 성공의 교회가 마찬가지고 나눔의 집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 번인가는 나눔의 집의 홍보를 위해서 내동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복음이 누가복음 3장 4절에 6절 말씀이었어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 그 아무도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했다는 건데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 언덕을 굽히고 굽은 길을 험한 길을 곧게 해라.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의 정신을 올곧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 빠져 호적거리는 이 골짜기를 메우는 일, 자기만 살겠다고 높아져간 모든 사람들을 함께 갑시다, 함께 나눕시다, 함께 공동체를 이룹시다 라고 하는 그 높은 언덕으로 사는 이들을 평탄한 길로 초청하는 일. 정의가 굽어서 누군가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누군가는 가난해서, 누구는 노인이어서, 누구는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는 피부 색깔이 달라서 차별받을 수 없는 그 왜곡된 정의들을 올곧게 하는 일. 그들도 우리가 함께 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모든 성공회와 더불어 나눔의 집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어떠한 질문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문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성당에서처럼 큰 교회처럼 아름답고 규모 있는 감사성 찬예를 이곳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했던 그 삶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공간이 나눔의 집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오시면 바로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가르쳐 주셨다는 그 믿음 그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 성공회가 있습니다.